이제 트랜잭션이랑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세분화돼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트랜잭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거래 자체를 나타내는 트랜잭션이랑 그 다음에 채굴자들이 그 합의 알고리즘을 풀어가지고 채굴 보상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얻기 위해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는데,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합의 알고리즘을 돌려서 블록 다 같이 마이닝 풀을 형성해서 성공하면은 비트를 채굴해서 다 같이 나눠 가지겠죠. 그 연산을 제공한 그 참여자들이. 그것처럼 그런 기본 블록 보상 외에도 제가 거래를 처리해 주면은 그 거래 하나하나에 대한 처리 비용도 같이 받아가게 됩니다. 블록 보상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점점 그 채굴한 양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블록 채굴 보상 말고 가스비라는 게 처음에 등장하게 됐고요. 이런 가스비는 분산 장부를 사용할 때 이제 뭐 중앙화된 시스템은 어차피 컴퓨터 하나에서만 기록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합의 알고리즘의 그 합의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엄청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지만,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모든 여러 회사들이 동시에 사용하고 또 여러 그 컴퓨터들이 합의 알고리즘을 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요청을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기록을 하려면은 가스비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기록을 해야 되고요. 기록을 이제 하는 순서도 가스비를 많이 내는 거래부터 먼저 처리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운영할 때 이제 보상이 필요하고 또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 가스비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에서 이 트랜잭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은 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를 하겠죠. 애초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탈중앙화된 이제 화폐를 만들고 싶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산 전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면 제 코인이 이제 제가 철수라고 치면 철수의 코인이 철수가 수수료를 내고 영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는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이 중간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의 좀 특징이 탈중앙화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정 조건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는 게 확실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단순한 그냥 전송뿐만이 아니라 여러 복잡한 계산 과정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대신 해주게 되고요. 더 복잡한 계산을 실행시키게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 형태로 트랜잭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가 영희한테 그냥 돈만 보내면 기본적인 전송 수수료만 들겠지만 뭐 특정 이제 뭐 청소를 하면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뭐 중간에 누가 청소하는 걸 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뭐 버튼을 클릭해 줘야지만 철수 지갑이 중간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여 있다가 조건이 완료될 때 영희한테 자동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특정한 계약을 넣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또 철수가 됐든지 간에 서비스 운영자가 됐든지 간에 누군가는 수수료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앱 개발을 한다는 건 결국에 이 중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랑 연동된 뭐 웹페이지 같은 걸 개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트랜잭션의 이제 구조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누구에게서 누구한테 어떤 값만큼 보내야 되는지 기록되는 거라고 치면은 트랜잭션에서 똑같이 from, to,
밸류 이런 값이 있고요. 이제 이러한 그 거래 내역 같은 게 트랜잭션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 트랜잭션이 이제 블록에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용량이 차지하는 만큼 최대한 많이 넣게 됩니다. 왜 많이 넣게 되냐면 채굴 보상을 얻을 때 채굴자들이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이제 자물쇠를 열어서 거래 장부를 넣을 때 수수료를 가장 많이 주는 내용을 이제 채워서 넣겠죠. 그래야지 채굴자들의 보상이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트랜잭션이 들어가게 되고 이 트랜잭션 가스비를 보통 많이 낸 이제 트랜잭션부터 순서대로 채워져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할 때는 빨리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이제 이 트랜잭션 보낼지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록 하나의 용량이 어떤 체인이든 간에 정해져 있고 거래 트랜잭션은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용량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이라는 게 결국 이 블록에 담길 때는 수수료에 따라서 높은 순서대로 먼저 담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블록이라는 게 그래서 트랜잭션 말고도 이제 블록 생성에 필요한 여러 종류들이 이제 헤더에 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블록에 연결된다는 거는 그 블록 하나하나에 이제 선택받은 트랜잭션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 트랜잭션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한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제 분산 장부상에 있는 이제 가상 머신이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서 그 트랜잭션을 실행시켜주고 단순한 송금이면은 그냥 송금만 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트랜잭션에 그 수행할 연산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스비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그 연산량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이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서 연산을 엄청 많이 한다 하면은 수수료도 그만큼 엄청 많이 나오게 되고요. 적게 한다 그러면 그만큼 수수료도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반복문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한 코드를 짜는 거는 가능하지만 반복문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과 같이 정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로직을 짜기가 어렵고요. 코드를 짜기가 어렵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반복문을 열어줬지만 이제 반복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스비를 더 많이 내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고 장부의 값을 더 많이 시키면 가스비를 더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기능은 블록체인에서 다 구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블록체인 코드로 모든 걸 다 구현하려고 하면 가스비가 그만큼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하실 때 가급적이면 가스비를 줄여서 하는 게 좋고요. 여러 명의 팀원이 같이 개발을 하는데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싶은 선에서는 가스비를 최적화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그 서비스를 할 때 드는 금전적인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사실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알려면 이 가스 프라이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이 가스 프라이스의 적정값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디앱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 가스 트래커 같은 사이트 들어가면은 현재 어느 정도의 가스비를 지불해야지 이제 트랜잭션이 현실적으로 실행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디앱을 쓰실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더리움 블록에 당연히 사이즈 리밋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리밋이 5 정도 있다고 치면은 트랜잭션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트랜잭션의 연산량에다가 이제 가스비를 같이 고려해서 채굴자들이 담아야지만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풀이라는데 이런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담겨 있고 이제
빨리 보내고 싶은 애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가스 프라이스가 17이라고 치면은 이제 가장 높게 준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연산량은 이 정도고 가스 프라이스는 17이다. 그러면은 가스 리밋이 채굴자 입장에선 5개까지 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건 2개 정도가 되고 가스 프라이스가 17이니까 당연히 이걸 먼저 넣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프라이스가 또 높은 13을 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량이 적고 그 가스 프라이스가 적으면은 이제 더 적은 양의 채굴 보상을 그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거고, 연산량이 많고 가스 프라이스가 더 높으면은 더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채굴자들은 이제 블록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산량이랑 가스 프라이스를 곱한 값을 보고서 그 값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을 한 블록 용량을 이 정도를 차지하고 가스 프라이스를 17 정도로 넣어서 네트워크에 넣게 되면은 34만큼의 가스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지만, 저는 34만큼의 가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그 다음 블록에 제 거래가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좀 가스비 조금 내고 천천히 실행돼도 되는 거다 하는 애는 가스비를 뭐 3 정도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스비가 과열이 안 돼서 아무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가 오면은 3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이 되면은 이제 그 천천히 보내도 되는 애들은 나중에 언젠간 실행이 되면 되겠지 하고 3을 미리 이제 서명을 해서 넣어두면은 그게 채굴자들이 이제 메모리 풀에 충분한 양의 트랜잭션 없을 때 그 3이라도 넣어가지고 블록 보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3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합의 알고리즘 때랑 똑같이 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스비를 유저가 많이 내면은 이제 더 빨리 처리가 되지만, 결국에 보시는 것처럼 가스의 사용량 자체를 줄어들면 유저가 내는 가스비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스비가 적게 들게 만들면은 유저가 예를 들어서 가스 프라이스를 5로 설정해 놓고 제가 만든 이제 함수의 가스 연산량이 이 정도 돼요. 그럼 5 곱하기 2에서 10을 내는 거지만 제가 좀 코드를 잘못 짜서 가스 비용이 5로 되게 짰어요. 그리고 유저가 똑같이 이제 5를 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2 곱하기 5가 아닌 5 곱하기 5, 25만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스 프라이스라는 거는 그 블록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혼잡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결국에 연산되는 연산량, 가스비는 저희가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면 서비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할 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바깥쪽 로직에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은 웬만하면 다 빼서 바깥쪽에서 계산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이 나왔는데 개발해야 된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록한다 하면은 회의를 계속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을 하고요. 꼭 필요한 연산만 스마트 컨트랙트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닌 데서 해도 되는 연산은 웬만하면 이제 블록체인 밖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디앱 개발을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경험으로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걸 써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바깥에 오프체인 부분의 연산 부분도 구현을 같이 해줘서 뭐 API를 같이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배경에는 이제 이런 가스 프라이스랑 뭐 가스 리밋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EIP1559라는 가스비의 좀 메커니즘이 크게 바뀐 업데이트가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채굴 보상이 모두 다 이제 채굴자한테 갔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채굴자한테 다 갔지만, 현재는 채굴자한테 가기 전에 기본 수수료가 소각되고 나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수수료를 사용자들이 많이 내고
그 수수료에서 기본 수수료를 소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본 수수료의 소각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통량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량이 적으면은 사용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싸지기 때문에 이제 블록 보상 늘어나는 속도가 소각량보다 더 많아서 이제 이더리움의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사용자들이 더 많이 쓰면은 수수료도 많이 내고 기본 수수료도 많이 소각되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가 번잡할 때는 이제 실제로 채굴되는 양보다 소각되는 양이 더 많은 때가 많아가지고 이더리움은 요즘에 소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트랜잭션 형태를 보면은 트랜잭션 타입이 이더스캔 이런 데 가 보시면 1559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1559 업데이트 이후의 트랜잭션 타입이고 그런 트랜잭션은 기본 수수료는 소각이 되는 구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뭐 블록 사이즈가 혼잡도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추가적인 업데이트도 있지만 그 부분은 너무 좀 심오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서는 기본 수수료가 계속 소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EVM 체인을 사용하실 때 어떤 체인은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를 똑같이 해서 이제 1559가 업데이트가 돼서 기본 수수료가 소각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체인도 있고 이 업데이트를 안 한 체인은 기본 수수료 소각이 없는 체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EVM 계열 체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이게 왜 다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추가를 해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가스비와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이전 부분은 사실 배경 지식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되게 지극히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개념 정도가 있으면 이해하기 쉽겠다는 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습과 좀 많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좀 더 피부에 더 와닿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된 개념이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도 블록체인 이전에도 있었지만 블록체인 형태로 구현된 거는 이더리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논외긴 한데 이제 블록체인 1.0이라고 하면 보통 비트코인이라고 많이 하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2.0으로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3.0도 뭐 옛날에 이오스가 뭐 처음 등장했을 때나 아니면 코스모스 쪽이나 뭐 이더리움 3.0, 이더리움이 3.0이 아니라 블록체인 3.0이다. 이런 마케팅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 3.0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래도 좀 여태까지 제가 찾아온 문서에 의하면은 블록체인 1.0, 2.0으로 구분이 많이 되는데 그만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블록체인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된 게 엄청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좀 연결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위에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제 이런 게 체인 자체가 생길 때부터 최적화돼서 지원되게 만든 거는 이더리움이 최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희가 이더리움 계열 스마트 컨트랙트랑 이제 EVM 계열 체인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이제 초창기에 나오고 지금까지 유명한 정말 다양한 체인들 대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다 개발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에 2세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만큼 좀 영향력이 컸던 부분이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를 보통 사용할 때
이제 제가 대학생 때, 학부생 때 이제 졸업 프로젝트 같은 거 했을 때도 그렇고 뭔가 그 블록체인 서비스 같은 거를 기획할 때도 그렇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개발 대회를 나가든지 그럴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에 블록체인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옛날부터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의 알고리즘을 거치기 때문에 속도도 사실 느리고 그 다음에 가스비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듭니다. 그래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이 필요 없는 서비스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붙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붙이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결국에 사실 그걸로 아무거나 다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쓴다는 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썼을 때 특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를 왜 써야 돼 할 때 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어떻게 보면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개 비용이 감소가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중개 비용은 기본적인 그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뭔가 중앙화된 중개자가 존재했을 때에 이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써서 탈중앙화식으로 할 수 있느냐인데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은행 대신 블록체인 쓰면은 은행이라는 중개자를 안 거치고 바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 같은 거는 훨씬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거 말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시간이 단축되는지가 또 들어가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써가지고 중개자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서비스의 시간이 단축되는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 또 물류 쪽에도 많이 그 실제로 쓰이는 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쓰이고도 있고 그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 다양한 중앙화된 기관들이 서류를 이제 되게 엄격하게 검사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하게 되면 네트워크 뭐 통신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서비스 프로세스를 봤을 때 시간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이제 그 뭔가 거래를 해주는 시스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서비스가 제공된 걸 확인하고 거래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특정한 조건이 됐을 때 이제 거래를 성사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신뢰성 확보를 해야 될 때 스마트 컨트랙트 쓰면은 보통은 왜 스마트 컨트랙트를 써야 돼? 왜 블록체인을 써야 돼? 할 때 답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즘에는 사실 좀 유명한 서비스들 포크하려는 수요들이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뭐 다오면은 다오, 뭐 NFT면 NFT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게 좀 뜨기 전에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되게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뭐 특허 거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물류 체인 같은 거를 뭐 해보고 싶다. 서비스마다 자기만의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유즈 케이스를 이제 뭔가 만들 때나 회사에서 개발을 할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꼭 써야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을 때 쓰면 좋다. 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 때 제가 설명드릴 언어는 솔리디티라는 언어인데요. 이게 사실 메인넷에 따라서 사용되는 언어가 다 다르긴 한데 결국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린 최초의 사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상승장, 하락장 여러 번을 거쳐오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가장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가 뭔가 처음에 나온다면 보통 이런 솔리디티 형태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나오게 되고 다른 체인들이 그걸 따라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하나를 꼭 배워야 된다 하면 솔리디티 배우는 거에 전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여러 그 다른 코스들이 솔리디티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위에 솔리디티를 써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게 되게 가장 노멀한 케이스고,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내용을 만드냐에 따라서 뭐 NFT가 되든지 다오가 되든지 뭐 STO 시스템이 되든지 이런 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배포되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엔 업그레이더블 뭐 컨트랙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제 컨트랙트를 배포하면 이제 뭐 구현 부분이랑 계산 부분을 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만 갈아 끼는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조작이 안 되고 한번 배포되면 바뀔 수가 없고요. 업그레이더블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특정 부분을 버리고 새로 세팅하는 식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록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그 기록이 조작이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거를 조작할 수 없다는 거는 따로 이제 오너라든지 아니면 롤이라든지 이렇게 권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안에 포함을 안 시키면은 이제 주인도 없는 프로그램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서비스 운영자들이 있고 이제 관리자 함수를 가지고서만 작동 가능한 서비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지갑 주소를 관리자로 두고 그 지갑 주소만 실행할 수 있는 함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냥 그 진짜 탈중화된 컨택트를 만들어서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걸 만들고 싶다 하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보통 이더스캔이라는 그런 사실 사람들이 장부를 다 다운받기도 어렵고, 장부가 다 있다고 해도 그거를 그 컴퓨터가 보는 그 바이트 코드로 복잡한 막 0x 뭐 1623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던 스캔의 verify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게 되게 많은데, 보통 코드를 공개하고 그 공개된 코드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투명하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원래 기존 중앙화된 서비스에서는 그 회사 서버에서 또는 백엔드 이런 프로그램에서 뭐 계산 같은 걸 다 하고 저희가 그 회사가 제공하는 계산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뭔가 투명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중앙화 기관의 그 권위 같은 걸 믿거나 그 중앙화 기관이 돌아가는 이제 실제 세상에서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지만, 스마트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이제 그런 기존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신뢰성을 쌓고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을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만들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이제 타당한 관리자 권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리자 권한 세팅을 하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누구나 그런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은 소스 코드를 공개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제 실제 코드를 보고 거기에서 실행을 해볼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많이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의 투명성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요청이 오면은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이제 이더스캔 같은데 베리파이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관리자 권한도 기본적으로는 없다 보니까 서비스를 만들 때 관리자 권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이제 지시에 맞춰서 그 관리자 권한대로 보통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더스캔 화면인데요. 이더스캔 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 이더스캔의 기본 틀이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이 회사한테 돈을 많이 맡기고 이제 똑같은 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더스캔 구조에만 익숙하시면은
다 이거를 토대로 만든 뭐 어떤 데서는 뭐 스코프, 익스플로러, 뭐 스캔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불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폴리곤이라고 치면은 폴리곤 스캔 이렇게 치면 이더 스캔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바이낸스라고 치면은 뭐 BSC 스캔 이렇게 치면은 이런 이더 스캔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결국에 이런 사실 이것도 제3자가 보여주는 서비스지만 블록체인 장부에 직접 접근해서 그 트랜잭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앱 같은 거 만들거나 이제 유저한테 이게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됐어요 라는 걸 저희 UI에서 보여주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트랜잭션 해시나 뭐 실제 실행된 내역을 이더스캔 링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으면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가 이더스캔에서 보이게 되겠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리드 컨트랙트, 라이트 컨트랙트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실제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스캔에 코드가 공개돼 있어서 누구나 이 코드를 볼 수가 있고 이제 리드나 라이트도 들어와서 메타마스크 연결해서 직접 해보도록 돼 있거든요. 해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투명함이 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회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이런 게 모두 다 공개되면 좀 취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문제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공개한 것도 되게 많고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코드까지 다 스마트 컨텐츠 코드가 다 공개돼 있으면은 이 기관이 은행이 아니라 어제 차린 스타트업이었어도 어차피 이 코드에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더스캔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활용해서 D앱을 만들어야지 이제 다른 유저들도 아 이더스캔에서 실제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났네 하면은 제가 아무런 그런 신용이 없어도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랑 상호작용을 해서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그 제가 만든 서비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좀 기본 이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다음 부분은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DAO라는 활용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DAO라는 경우는 이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해가지고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뭐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를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장 선거를 한다 그런 것도 이제 DAO로 다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학급이라는 걸 운영할 때 이제 담임 교사분이 뭐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생 회의 같은 걸 통해서 모두 막 투표를 하고 자율적으로 좀 운영이 되잖아요, 여러 명이서. 이제 그런 형태를 코드로 짠 게 DA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AO 같은 경우 뭐 특정 NFT나 특정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보통 얻게 되고요. 그 투표권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안건을 제안하거나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실제로 블록체인에 통과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DAO를 하나 만들었는데 뭐 미술 작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전시 같은 걸 하는 DAO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미술 작품을 살지 이런 거를 제가 특정 NFT가 있으면은 NFT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 만약에 어떤 작품 A 작품을 전시하자 해서 A 작품을 전시합시다라고 제안을 올리면은 그 제안에 여러 명이 투표해서 이제 투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정족수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 실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되면은 뭐 메타버스 상의 미술관이라고 하면 그 미술관에 전시해버리는 코드를 실행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DAO라는 거는 잘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는
그 중앙화된 주체가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다 관리했다고 치면 이거는 탈중앙화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명이 이 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안이나 찬성 반대를 NFT 같은 이제 특정 토큰의 수량대로 진행하는 그런 게 이런 다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에 실습으로 다오는 아니지만 간단한 투표 예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오에 대해서 좀 실제 사례를 많이 보고 싶으신 분은 탈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탈리라는 서비스를 한번 탈리 다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실제로 그 오픈제플린이라는 그 NFT 표준 이런 거랑 여러 표준을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만든 표준에 컨트랙트를 써서 다오를 만들면 거기서 다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탈리 다오 이런 거 좀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 자료가 나오고요. 지금 이런 활용 사례가 있다 정도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NFT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할 수가 있겠죠. 이 NFT도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토큰과는 다르게 각 토큰마다 토큰의 고유 아이디, 토큰 아이디가 있고요. 토큰 아이디마다 다른 내용과 연결되는 토큰 URI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의 종류 특징마다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ERC711이랑 115가 있는데 이제 711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오픈 제플린이라는 엄청 그 유명한 이제 그 코드를 거의 표준이라고 교과서라고 불릴 만한 그런 코드를 짜는 회사에서 만든 표준인데 이제 이게 처음 등장한 NFT고 또 115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은 형태의 NFT를 여러 개 또 찍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가스비가 좀 들어도 상관이 없고 대신 높은 자율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용 픽처라고 해서 PFP라고 많이 부르는데 PFP 같은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거다. 그 다음에 각 NFT의 종류 개수가 한 개다 이러면은 ERC711을 보통 쓰고 가스비가 좀 적게 드는 게 더 중요하다. 또 통일성이 높은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컨트랙트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로 NFT를 나눠서 관리하고 싶고 각 종류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픈시 같은 거래소에서 작가들이 작품 같은 거 만들 때 보통 오픈시 플랫폼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ERC 115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작품이 이제 유니크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걸 10개를 만들 수 있고 뭐 5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거 만들 때도 그 아이템 자체는 유니크하지만 그 특정한 유니크한 아이템이 뭐 100개 있을 수도 있고 뭐 100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종류 자체는 유니크하지만 개수가 정해진 경우 ERC 115로 많이 쓰고요. 이제 반대로 NFT지만 거래 불가능하게 만든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하는 SBT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BT 같은 경우는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자격의 증명으로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ERC711, ERC115, 그 다음에 SBT 관련된 다양한 ERC 표준들 이런 게 존재를 하고 이거 말고도 진짜 다양한 NFT 표준이 존재합니다. 뭐 ENS라는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 같은 것도 NFT 형태로 이제 결국에 관리가 되고 그거 말고도 뭐 NFT 형태로 지갑을 만들어서 관리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NFT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방식의 NFT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NFT라는 하나의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이 NFT에 관심이 되게 많다. 찾아보시면은 NFT 관련된 표준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표준이 나왔다고 하면 한 번쯤 찾아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앞서 두 개의 케이스, 다오랑 NFT만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진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케이스 같은 경우를 이제 블록체인 뭐 DApp 개발자가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서비스 표준 같은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꾸준히 이제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론 이제 막바지 파트에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블록체인의 등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그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언급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개인의 사견이긴 하지만 여러 네트워크에서 자기 네트워크의 장점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블록체인의 분류 기준의 하나로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EVM 계열 체인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런 블록체인 트릴레마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체인이냐, 어느 정도를 추구했냐에 따라서 다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돼서 탈중앙화, 스케일러블해서 이제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지, 시큐어라고 해서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맨 처음 등장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탈중앙성의 가치를 되게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블록체인들은 실제 그런 여러 그 서비스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속도 이런 게 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성을 더 추구하고 탈중앙성이나 안정성 같은 걸 좀 포기하는 이제 경우도 나오게 되고 있거든요. 반대로 좀 안정성을 포기하고 확장성이랑 탈중앙성을 챙겨가는 체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블록체인 트릴레마 같은 여러 체인의 그 분류 기준이 있는데 다 이제 특정한 가치를 추구를 함으로써 특정한 가치를 좀 포기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우리는 탈중앙화가 진짜 중요해, 안정성이랑 그러면은 우리는 좀 이제 스케일러블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체인들은 스케일러블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게 된 거고, 오히려 탈중앙화는 어느 정도만 돼 있으면 되고 우리는 안정성이랑 스케일러블이 중요해 이러면은 시큐어랑 스케일러블을 선택하는 대신 디센트럴라이즈드 어느 정도 포기하는 체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체인들이 이 트릴레마를 다 해결해서 좀 황금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좀 확장성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서 탈중앙화를 최대한 덜 해치면서 확장성 있는 체인을 만들려고 노력 중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지금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 과도기적 단계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뭐 1년 뒤에 보신다, 2년 뒤에 보신다 하면은 지금이랑 많이 구조가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드맵도 많이 바뀔 거고요.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게 거의 매달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빠르게 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구하는 가치도 다양해지고 뭐 새로운 개념도 분류 기준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계열 체인이라고 해도 진짜 다양한 체인이 있고요. 이거는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이제 상위 50개의 EVM 계열 체인인데 실제로는 더 많고 상위 50개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EVM 계열 체인을 다룬다 하면은 블록체인 진짜 뭐 몇십 개, 뭐 나중에 가면은 뭐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체인을 다룰 수 있다고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인이 많다 보니까 이런 체인 간 자산을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더리움에서 NFT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제 B라는 체인에서 A라는 체인에서 만든 NFT를 우리 체인으로 가져와서 우리 체인에 있는 서비스를 쓰면은 우리 쪽 뭔가 NFT를 또 줄게, 이런 이벤트를 해요. 그러면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체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체인마다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체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저들이 이제 D앱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라는 것도 등장을 해서 브릿지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브릿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A체인에서 B체인으로 자산을 보내려면 A체인에서 묶어두고 반대쪽 체인에서 그 증표인 랩드된 자산을 주고 반대로 그 랩드된 자산을 이제 B체인에서 소각을 시키면은 A체인에서 그거에 대한 원본 자산을 유저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많이 구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브릿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서로 다른 체인이 원래는 연결이 기본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특정한 서비스가 중간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중앙화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브릿지는 서로 다른 그 탈중앙화 방식을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중간에 처리를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 브릿지의 구현 방식도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유저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정말 여러 체인이 있고 여러 브릿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체인 안에서 서비스가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인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브릿지를 통해서 자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생태가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이어 2 이런 개념도 등장하고 요즘엔 또 아직은 좀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레이어 3 이런 단어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형태의 개념이 계속 등장하면서 결국에 여러 서비스들이랑 이제 여러 체인들이랑 이런 게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정 추상화라는 것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여러분한테 좀 트렌드 있는 거를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추가를 해봤고요. 이게 결국에는 되게 장기적인 로드맵 중에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ERC-4337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의 그런 계정 추상화 방법인데 이게 원래 유저들이 개인 키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지갑의 역할을 하는 코드를 만들고 이 생태계 자체를 이제 트랜잭션에 보내고 가스비를 내고 이런 거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유저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가상의 트랜잭션 객체를 만들고 번들러라는 애들이 이런 가상의 트랜잭션 객체를 모아서 엔트리 포인트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내주게 되면 엔트리 포인트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그 다른 뭐 페이 마스터, 어그리게이터, 뭐 스마트 월렛 이런 다른 컨트랙트랑 상호작용을 해서 트랜잭션을 다 실행시켜주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유저 편의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요즘 트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계정 추상화 지갑이 유행하고 여러 체인에서의 이제 사용을 동일된 UX, UI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런 계정 추상화 지갑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을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플로우로 각각 개인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스마트 어카운트를 다 가지게 되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체인을 같은 지갑으로도 쓸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가스비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이제 식으로 지불을 하거나 서비스가 대신 지불해 주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논의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기초 공부가 다 끝나시고 찾아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계정 추상화의 기초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페이마스터라는 게 옵셔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트랜잭션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마스터가 붙은 계정 추상화 서비스다 이러면은
이렇게 페이마스터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가상의 트랜잭션 객체를 이제 받아와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을 우리가 가스비 대신 내주기로 한 게 맞다고 치면은 대신 가스비를 내주고 남은 거를 뭐 환불해주는 그런 로직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계정 추상화 이런 게 붙어가면서 이제 D앱 개발도 점점 공부할 게 좀 많아지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영지식 증명 이런 것도 이제 영지식 검증 이런 게 또 컨트랙트에서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들어간 서비스들도 많아질 것 같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D앱 개발 같은 경우도 되게 쉬운 케이스도 많지만 파고들다 보면은 진짜 어려운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트렌드가 계속해서 빨리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그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서 지갑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존재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계속해서 D앱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 좀 트렌드 있는 계속 개념들을 직접 계속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정 추상화나 여러 크로스체인 브릿지 같은 걸 통합해주는 서비스들이 요즘에 이것도 사실 기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특정 회사들이 많이 쓰는 마케팅 용어에 가깝다고 보는데 체인 추상화라는 말이 요즘 많이 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백그라운드 지식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체인, 너무나 많은 브릿지, 또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이 정말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의 지갑이랑 뭐 대납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그런 계정 추상화가 포함된 체인 추상화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서비스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든다고 쳐도 내가 원하는 체인에 이제 하나의 D앱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려는 팀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 그게 어떤 체인이 됐든지 간에 결국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의 지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딩만 잘 하면은 이제 유저 편의성을 정말 쉽게 만들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체인 추상화까지 해서 이론 부분을 다 끝냈는데 사실 정말 알아야 될 내용도 훨씬 많고 이제 그런 걸 다 설명드리다 보면 끝도 없겠지만 좀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한 단어들이 있는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논리적인 비약이나 이런 거를 조금 넣더라도 이해하기 쉬운데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좀 쉬운 단어로 바꿔서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백그라운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제대로 공부하실 때는 이제 이더리움 독스라고 치면은 그 이더리움 공식 문서가 나오고 또 솔리디티라고 치면은 그건 뒤에 실습을 하겠지만 솔리디티 독스라고 치면 이제 솔리디티에 대한 공식 문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확히 공부하고 싶을 때는 그런 공식 다큐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강의는 그냥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고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이해하는 데 쓰시고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하실 때는 공식 문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대로 공부하시는 과정을 천천히 가지시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계속해서 개념을 공부하다가 보면 까먹기 때문에 그런 공식 문서에 많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블록체인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뭐 계정 추상화 이런 개념들도 계속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EIP 공식 문서를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뭐 EIP 191 설명을 좀 보고 싶다면 191 공식 문서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숙지를 하고 이제 뭐 712 서명이면 712 공식 문서 들어가서 숙지를 좀 하고 계정 추상화에서 아까 말한 ERC 4337을 썼다 하면 ERC 4337에 관련된 이제 검색을 해서 좀 숙지를 충분히 하고 이런 과정이 결국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그 지름길로 쉽게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좀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화를 많이 시켰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개인적인 비유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런 나중에 특정 체인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특정 뭐 합의 알고리즘이나 개념 또는 특정 EIP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꼭 그 공식 도큐먼트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고요. 이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당장 다음 달에는 이제 9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주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